잘 하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서 가급적이면 강연 요청이 오면 안 하는데 이렇게 처음엔 거절했다가 마지막 끊을 때쯤 강의료가 세다 이런 말씀 듣고 선뜻 수락했는데 이 자리에 와서는 또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김세연 의원님께서 이렇게 기조발제해 주시면서 제 귀에 딱 뜨는 단어가 있었는데 Don't Look Up이란 영화가 저도 이 좀 자료를 만들면서 떠올랐었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 말씀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한편으로 잘 까먹고 잊어먹어야 또 생존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이라는 것, 저출산, 기후위기라는 걱정을 항상 또 이고 다니고 항상 고민하면 인간은 이제까지 이렇게 인간으로 진화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 편 정도 영화를 볼까 말까 한 건데 돈 묶업은 되게 인상 깊게 봤고 1시간 넘게 봤던 것 같아요. 끝까지는 못 보고. 그 영화를 여기에서 좀 어떤 식으로든 인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핸드폰을 켜서 검색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켠 다음에 맨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익스플로러를 켜고 맨 처음에 보는 건 기아 타이거스의 야구 결과이고 기아 타이거스가 그날 진 것을 보고 그럼 또 김종국 야구 감독에 대한 분노를 표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 룩업은 다 까먹어 버리는 거죠. 이게 좀 인간의 생존 비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까먹을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이렇게 현대 사회를 이룰 수 있는 증거가 아닌가 하고요. 또 항상 삐딱하게 살아왔으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ESG의 열풍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ESG 가이드라인을 생산하고 연구하는 게 지금 70군데인가 이렇게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비속한 언어를 쓰면은 좀 돈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회계법인이라든가 우리 컨설팅 단체 이런 데서. 그래서 한번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다가 가버넌스 편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가버넌스에 대해서 과거 김우진 서울대 교수께서 한 강연에서 이제 인용을 해주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 되는 영어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Corporate governance deals with the ways in which suppliers of finance to the corporations assure themselves of getting a return on their investment. 번역을 하자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 주체들이 투자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수단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되는 알고 있는 가버넌스 개념과는 약간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보다 선명하게 문제의식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 기업 지배구조, 가버넌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어떤 단어를 떠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맨 처음에 떠오르는 게 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기회유용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이건데요. 제가 특정 기업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아온 건 아닙니다. 한번 오뚜기, GS, 카카오 또 삼성 정말 비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뭐였었냐면 과거에도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비슷한 식으로 뽑아놨었는데 이거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기업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곧바로 그 다음에 구글에 일감 몰아주기 이렇게 쳐보십시오. 제가 장담컨대 한 100에 95개는 나올 겁니다. 제가 아무런 사감 없이 그러니까 굳이 하자면 오뚜기는 우리가 흔히 가뚜기 하면서 기업 지배 구조가 정말 잘 돼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뽑아봤고요. 그리고 GS그룹은 잘 알겠지만 DJ 정부 이후로 정부의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가이드라인을 가장 충실하게 지켜왔고 또 기업 지배 구조가 가장 모범적으로 이루어진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카카오티는 지난 정부에서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잘 나가던 그런 것이었는데 제가 그 여담을 하자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도 아주 관계가 좋았을 때 어느 날 이제 민주당에서 그리고 청와대에서 이렇게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을 허가해 준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엔 은산분리가 있는데 그게 돼? 안 될 것 같은데 현행법에선. 그런데 예외를 두겠다고 하고 그 예외의 근거를 여러 가지로 두다가 한 번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는 그 IT 전문 기업이어서 IT 전문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겠다.
그래서 좀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한번 카카오뱅크 지배구조 들어가 봤고 카카오의 연결 재무제표 보게 되면 120개인가 되더라고요. 그 뭐라고 하죠? 종속기업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삼성 이럴 때의 어떤 재벌 대기업들보다 계열 기업 수가 더 많은 거죠. 참고로 이제 좀 더 꼬치꼬치 찾아 들어가 보자면 카카오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허가를 해줬습니다. 민주당이 결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에 대한 특혜를 제공해 줬는데 그러면서 카카오가 무슨 약속을 했냐면 우리 계열사 줄이겠다. 몇 프로까지 줄이겠다. 이렇게 했다. 그 다음에는 줄였고 지금 현재는 다시 또 20, 30개 더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난하기 위한 거겠구나. 이게 결국은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가버넌스가 아까 말한 그런 뜻이라면 다시 언급하자면 기업에 자금을 공급한 투자 주체들이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수다. 결국은 이 공정하게 여기에서 투자자라고 하면 소액주주도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자들, 은행, 뭐 금융권 그리고 뭐 노동자들, 이해관계자들이 될 텐데 그분들에게 그 투자 주체들에게 어떻게 투자 수익금을 공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가버넌스의 핵심 문제일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이 이렇다. 물론 저는 우리나라만 이럴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왜 이렇게 ESG에 대해서 많은 컨설팅사, 회계법인 그리고 뭐 법무법인 이렇게 열광하는가, 좋아하는가. 70몇 개가 만들다고 하고 조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파보기로 해봤고요. 감히 말씀드린다라면 아마 제 말씀이 맞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곳이 제가 알기로는 참여연대가 맞을 것입니다. 뭐 그날 회의석상에서 저도 있었고 뭐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한 그 변호사분이 이러이러한 이 입법 체계가 미국에선 있고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문제 의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참여연대 우리 경제금융센터에서 뭐 입법 운동을 하면서 뭐 상법, 공정거래법, 상증세법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상법에 뭐 일일이 읽지 않겠습니다. 상법에서는 2011년에 도입이 되었고 공정거래법 2013년, 상증세법 2012년 이렇게 모두 다 도입되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어떤 규제가 뭐 논리정합적으로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와 같은 조문들을 쭉 열거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SBS 노동조합 위원장분이 한 번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참 규제를 이 띵틀로 잘 받아들인다. 어떤 규제가 있으면 뭐 이렇게 담을 넘지 말라고 담이 있으면 그 담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아니라 그 담을 띵틀로 해가지고 잘 뛰어넘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너무 제가 좀 뭐 나쁘게 말씀드린지 몰라도 한번 우선 현실은 이렇게 쭉 한번 따와봤습니다. 아래가 일종의 이제 아래 표가 내부 거래 현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2016년에 122조, 17년에 142조. 10대 재벌의 경우이고 2016년, 17년 27개 그룹이 152.5조, 174.3조. 참고로 2020년에는 196.7조까지 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까 세법상 규제로 인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현황은 보시다시피 점점 아래표에서 점점 늘어납니다. 사실 아래에서 이제 거래 규모는 점점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표 1에서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부세액과 신고 인원은 점점 줄어듭니다. 신고 인원이 10,000명이었다가 2016년에는 2,000명, 그리고 납부세액은 1,859억 원이었다가 680억으로 줄어들죠. 분명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래 현실에서는 거래 규모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규제로 인해서 납부를 하는 세액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와 같은 것이 됐냐? 저는 이제 이와 같은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까요? 조금 뭐 항상 회계 숫자 이야기하면 졸리고 뭐 이해하기 힘들어하시고 그러는데 요즘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먼저 여기 써져 있진 않지만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중소기업 뭐 이렇게 상속 증여에 대한 상담 이렇게 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거기 나오면 이제 되게 요지는 뭐냐면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아들한테 넘길 수 있느냐. 뭐 저한테도 아주 가끔은 고객분들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생업을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 중인데 뭐 한 100억짜리, 150억짜리, 200억짜리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나 좀 우리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상속세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도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들 명의로 회사 하나 만들고 거기에 일을 다 가져가시면 된다. 지금 현재 우리 사장님이 매출 200억 하시고 계시면 아드님 명의로 회사를 만들고 그 200억 매출을 아들 명의로 50억, 100억, 150억, 200억 가져가시면 된다. 이러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핑계를 대자면 야, 너 맨날 어디 가서 이렇게 정의와 이런 걸 외치는 놈이 어떻게 개인 사무실 공간 안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으면 저는 먹고 살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게 지금 합법적인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안 하면 저는 고객들이 떨어질 거고 그럼 이렇게 이런 일도 못 하겠죠. 그게 지금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절세 가이드라인이 되는 조문들 이게 지금 일종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짧게 읽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쭉 보시면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비상장법인은 20%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아래에도 30%, 40%, 50%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져 있는데 결국 이거는 무슨 말씀이 되냐면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제가 어그레시브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감 몰아주기를 생각하고 있지 않던 기업들조차도 이 규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30%가 아닌 29%짜리 회사를 만들면 되는 거고 비상장인 경우에는 20%가 아닌 19%짜리 만들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이 이제 극적으로 나타나는 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국세청 발행 책자에서 제가 빼온 겁니다. 1번 한번 제가 박스 친 거 읽어볼게요.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즉 이 말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일체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어디 가서 꼭 말씀드린 게 이 자리 지금 유튜브로도 중계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신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자식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싶으면 그러니까 재산을 몰아주고 싶으면 이 방법으로 하면 되는 거죠. 과거에 몰랐던 사람들도 이제 다 이렇게 합니다. 네. 이제 증여세 내고 상속세 내고 회사를 물려주면 이제 바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쭉 다 마찬가지인데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이게 규제인데 5번을 한번 읽어보면 수혜법인이 제품 상품의 수출과 관련되면 이게 3년 전까지는 제품의 수출이었는데 이제 최근에 상품의 수출까지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자회사 만들면 또 해결이 되는 거죠. 대기업이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해외 이제 1번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이제 모두 다 이 규제 자체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됐죠. 이 방법을 1번 방법을 통하면 너희들 상속세 없이 증여세 없이 회사를 물려줄 수 있다. 이런 게 됐고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 대기업들은 이제 5번을 이용한다든가 해외 기업을 이용한다든가 하면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ESG에 대해서 이렇게 열광하고 다들 기뻐하는 것도 결국 우리나라는 아무리 어려운 규제라도 미국 애들이 그리고 유럽에서는 힘들어하는 규제도 우리나라는 잘 이겨낼 것이다. 그래서 좀 우리나라의 기업 전망은 밝다. 가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속 엉뚱한 말만 하는데 그러니까 은산분리 규제다, 금산분리 규제다 이런 걸로도 국회 가서 많이 싸우는데 의원분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야 유럽에는 금산분리, 은산분리 이런 규제가 없어. 보니까 맞더라고요. 네. 규제가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실제 사례를 보면은 금융산업 이렇게 함께하는 기업 자체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서 아니 거기는
아예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죠? 일종의 체면 사회적 위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걸 기업들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하죠. 우리나라는 뭐 안철수 의원님이 자주 주장하시는데 패자부활전이 없다, 패자부활전이 없다. 우리나라가 왜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만큼 패자부활전이 흥한 곳이 없다. 과거 대선 당시 이 뭡니까? 이 선거 조작, 여론 조작을 하고서 그리고 본인 소속 당의 대표의회에서 고발되고 본인 소속 당의 변호사들이 고소한 사건에서 대법의 판결을 받고 나서 본인이 마치 양심수인 마냥 행세하고 또 다음 대선 행보를 이어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뭐 너무 민감한 사안입니다만은 며칠 전에 이렇게 영어로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매장 안 될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는 그 기업이나 정치의 영역에서는 패자부활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죄송합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비싼 사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떼어주기 증여세가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저는 2016년에 도입되었는데 2017년, 18년 실제로 그와 같은 이제 처벌 사례라 처벌이라고 하면 이제 과한 표현이고 이제 이와 같은 규제로 말미암은 그런 건 별로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ESG에 대한 공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왼쪽 표가 이제 정해진 양식이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그 ESG 공시를 하는 회사들은 쭉 다 체크해서 제출토록 하도록 되어져 있는데요. OX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3일 회계법인이 기업 지배구조 핵심 지표 준수 현황이라고 해서 책자를 발행해서 그 아래 이제 한 페이지를 제가 따와봤었는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 채택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2조 원 이상 회사에서 5%만 이행하고 있고 그리고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에서는 3%만 그리고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에 대해서도 2조 원 이상 24%, 2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11% 이렇게 조금은 뭐랄까요? 핵심 지표 항목으로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이행률이 낮다, 이런 말씀, 이런 지표들을 봤습니다. 한번 제가 여전히 또 엉뚱한 얘기로 해보면 제가 한겨레 신문 기자분, 조선일보 기자분, 저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등산을 종종 다니는 이제 약간 아스트라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여기서 하루는 또 이렇게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겨레 기자가 우리나라 상속세 곧 폐지 내지는 상당히 완화될 거다. 그래서 얘가 왜 갑자기 또 엉뚱한 소리를 하나? 한겨레 기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유를 하고 다들 이제 공감을 깊이 표한 게 지금 이제 86세대가 소위 586이라는 세대들이 지금 이제 60대, 70대, 80대가 될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속증여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86세대가 지나온 10년, 20년을 보고 그때 교육과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얘네들이 대처했는지를 봐라. 틀림없이 앞으로 10년, 20년 이내에 상속세 대폭 완화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ESG에 대해서 뭐 이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ESG 열풍이 상당히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데 이와 같은 제도적 규제 이것 말고 어떤 사회적 공감대, 저는 우리 김세연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와 같은 연성혁명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나, 보다 다른 식의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항상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그 해만 초대가 오고 그 다음에는 초대를 하지 않더라고요. 강의의 진로부터 비롯된다는 뼈아픈 절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